1775년 4월에 렉싱턴 그린에서 첫 총성이 울려 퍼졌을 때 세계는 아직 그 작은 총성이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세계 최강국에 맞서 총을 들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17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종료와 함께 영국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를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죠. 영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고 정부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었어요. 1763년 왕실 포고령은 식민지 주민들에게 첫 번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너머 서부 지역으로의 확장을 금지한 이 포고령은 표면적으로는 원주민과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어요.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토지 투기업자들과 개척자들이 서부의 비옥한 땅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힌 거죠. 특히 버지니아의 대농장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 조지 워싱턴도 있었어요. 워싱턴은 이미 오하이오 강 유역의 토지에 상당한 투자를 한 상태였거든요. 포고령은 그의 경제적 이익에 직격탄이었습니다. 1764년 설탕법이 통과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어진 1765년 인지세법은 식민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모든 공식 문서, 신문, 심지어 카드 게임에까지 세금이 부과되었거든요. 보스턴의 변호사 제임스 오티스는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는 유명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삽시간에 식민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식민지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인지세 징수원이 타르와 깃털로 뒤덮인 채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보총독의 집이 폭도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버지니아 하원에서는 29세의 패트릭 헨리가 조지 3세를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칼스 1세에 비교하며 조지 3세도 그들의 운명을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영국 정부는 식민지의 반발에 당황했습니다. 1766년 인지세법을 폐지했지만 동시에 선언법을 통과시켜 식민지에 대한 영국 의회의 절대적 권한을 재확인했어요.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1767년 타운샌드법이 새로운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차, 유리, 종이, 페인트, 납에 관세를 부과한 이 법은 식민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보스턴 상인들은 즉시 영국 상품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콧 운동에는 여성들도 적극 참여했어요. 그들은 영국산 차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 영국산 직물 대신 직접 짠 옷을 입었거든요.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병사들이 성난 군중을 향해 발포한 거예요. 5명의 식민지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무엘 아담스는 이 사건을 보스턴 학살이라고 명명했어요. 폴 리비어가 제작한 선동적인 판화가 식민지 전체에 퍼지면서 반영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건의 재판에서 영국 병사들을 변호한 것은 다름 아닌 존 아담스였어요. 그는 법의 정의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제쳐두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었어요. 1773년 차법은 마침내 식민지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갔습니다. 동인도 회사에 차무역 독점권을 부여한 이 법은 식민지 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했거든요. 12월 16일 밤, 사무엘 아담스가 이끄는 자유의 아들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모호크 인디언으로 변장한 그들은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 회사 선박에 올라 342상자의 차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 보스턴 티파티는 영국 정부의 분노를 샀습니다. 1774년 봄, 의회는 강압법을 통과시켰어요. 보스턴 항구는 폐쇄되었고 매사추세츠의 자치권은 박탈되었습니다. 새로운 수경법은 영국군이 식민지 주민의 집에 강제로 머물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강압 정책은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식민지들은 매사추세츠를 지지하기 위해 단결했어요. 버지니아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패트릭 헨리, 조지 워싱턴 등이 모여 영국의 견딜 수 없는 법들에 대한 저항을 논의했습니다. 17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 카펜터스 홀에서 제1차 대륙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조지아를 제외한 12개 식민지에서 56명의 대표가 참석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펜실베이니아의 존 디킨스는 여전히 영국과의 화해 가능성을 믿고 있었어요. 반면 매사추세츠의 사무엘 아담스는 이미 독립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7주간 계속되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타협안이 마련되었어요. 강압법이 폐지될 때까지 영국 상품을 완전히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각 식민지에서 대륙연합을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겨울이 지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민병대 훈련이 활발해졌어요. 특히 미닛맨이라 불리는 정예 부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1분 내에 출동할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거든요. 1775년 2월 영국 의회는 매사추세츠를 반란 상태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무력 충돌은 시간 문제였어요. 토마스 게이지 장군은 식민지의 무기고를 압수하고 반란 지도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콩코드였어요. 4월 18일 밤 700명의 영국군이 은밀히 보스턴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정보망은 영국군보다 한 수 위였어요. 폴 리비어, 윌리엄 도스, 사무엘 프레스콧이 각각 다른 경로로 달려 경보를 울렸습니다. 영국군이 온다는 외침이 매사추세츠 동부 전역에 퍼졌어요. 4월 19일 새벽 렉싱턴 그린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존 파커 대위가 이끄는 77명의 민병대가 영국군 선발대와 마주쳤어요. 발포하지 마라.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여기서 시작하게 하라는 파커의 유명한 말이 전해집니다.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지금도 논란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8명의 민병대원이 죽고 10명이 부상했어요. 영국군은 1명이 부상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계를 뒤흔든 총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콩코드로 진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대부분의 무기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400명의 분노한 민병대였어요. 노스 브리지에서 벌어진 교전에서 영국군은 처음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보스턴으로의 퇴각은 영국군에게 악몽이었습니다.
길 양쪽에서 쏟아지는 저격에 시달렸어요. 민병대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나무 뒤, 돌담 뒤, 집안에서 영국군을 공격했거든요. 특히 장교들이 집중 표적이 되었어요. 해질 무렵 찰스타운에 도착한 영국군의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2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반면 식민지군의 손실은 9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충격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영국군이 농민들에게 패배한 거죠.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주 후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을 때 대표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제 그들은 전쟁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런던에서 돌아왔고 토마스 제퍼슨이 새로 합류했어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합군 창설이었습니다. 보스턴을 포위하고 있는 1만 5천 명의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조직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를 지휘할 총사령관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존 아담스가 조지 워싱턴을 추천했을 때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워싱턴은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군사 경험이 있었고 버지니아 출신이라는 점에서 뉴잉글랜드 중심의 저항 운동에 남부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어요. 키 190cm의 당당한 체격은 자연스러운 지도력을 발산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권력욕이 없어 보였어요. 6월 15일 워싱턴은 만장일치로 대륙군 총사령관에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수락 연설은 겸손했지만 결의에 찼어요. 저는 이 영예로운 임무를 받아들이지만 제 능력이 이 중대한 책임에 부족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싱턴이 보스턴에 도착하기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17일 벙커힐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2,400명의 영국군 중 1,054명이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교들의 피해가 심각했어요. 식민지군도 450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조제프 워렌 박사의 죽음은 애국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적들이 백발백중을 할 때까지 발포하지 말라는 윌리엄 프레스콧 대령의 명령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7월 워싱턴이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군대라기보다는 무질서한 민병대 집합체였어요. 뉴햄프셔에서 온 농부들, 코네티컷의 어부들, 매사추세츠의 대장장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계급의식도 규율도 통일된 지휘체계도 없었어요. 워싱턴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엄격한 군율을 도입하고 장교들을 재배치하고 훈련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화약이 부족해서 병사 한 명당 9발의 탄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런던에서는 식민지 반란을 어떻게 진압할지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3세는 단호했어요. 반란자들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강경책이 선택되었습니다. 윌리엄 하우 장군이 새로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대규모 증원군이 파견되었어요. 해시안 용병 고용도 결정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식민지에 전해지자 온건파들도 경악했어요. 1775년 말 워싱턴은 대담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캐나다 침공이었어요. 리처드 몽고메리와 베네딕트 아놀드가 각각 다른 경로로 퀘벡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31일 퀘벡 성벽 아래서 벌어진 공격은 참패로 끝났어요. 보스턴에서는
8개월간의 포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영국군을 몰아내기 위해 도체스터 하이츠를 점령했어요. 헨리 녹스가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가져온 대포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3월 17일, 하우 장군은 마침내 보스턴에서 철수했어요. 8년간 계속될 독립전쟁에서 식민지군이 거둔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국은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식민지들은 아직 독립을 선언하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앞으로 펼쳐질 장대한 드라마의 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